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철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세우다,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했고 확립되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쭉 살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올리버 박사는 이승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 바로 그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한 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한국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승만은 파시스트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남녀평등주의자였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타파하고자 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양반계급을 혐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네 시기로 나누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이승만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1895년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들어가고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서 귀국할 때까지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일제 35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의 반공 노선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는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시기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945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48년 8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그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기간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나라는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건국을 완성하게 되는 1954년까지 그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이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되니까 더 이상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하고 손을 붙잡고서 만 20세에 그 당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때는 이미 이제 식민지가 됐죠. 우리나라가 8월 달에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해 10월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고 하니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이 서재필을 만나게 됩니다. 서재필을 통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의 세례를 받았고, 또 그의 지도로 협성회라는 토론단체에 가입을 해서 민주주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훗날을 자신의 그 배제학당 시절을 회고하면서 나는 그 당시 영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정치적 자유였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무려 5년 7개월 동안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승만의 그 감옥 생활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그는 그래도 감옥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04년 6월에 독립정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미 민주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정치제도를 전제정치, 오늘날 말하는 입헌군주제, 민주정치를 구별하고 그 중에서 민주정치가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훌륭하다. 이 나라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기초한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야말로 상등 문명국이고 혹은 극락국이었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독립정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이라는 그 부록 같은 거죠. 독립정신 뒤에 달린 그 부록에서 마지막 6번째로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승만은 이미 청년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립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정치제도로 흠모하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년 7개월의 긴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이승만은 그 당시 영어를 장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아꼈던 그 민영환 대신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의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독립을 이제 청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그때는 이미 이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승만하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그냥 달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카스라 테프트 그 밀약의 존재를 알고서 굉장히 그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어쨌든 이승만은 그래서 바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무려 한 5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박사학위 논문을 무려 한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쓰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미국의 명문대학에 가면 7년 정도도 빨리 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썼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한 그 지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감옥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독립정신에서 이미 통상이 곧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이제 깊이 심취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칸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생각이 나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고, 미국에 가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중립을 선언하고 그러한 국가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 국가하고 모두 통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하나의 그 국제법으로 성립하는 데는 미국의 커다란 영향이 있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논증한 아주 뛰어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그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뭐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와 같은 그런 퍼머넌트 뉴트럴리티, 영세 중립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 중립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워타임 뉴트럴리티입니다. 어쨌든 그의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의 그 전시 중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이어져서 국제연맹에 나중에 위임 통치 청원을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위임 통치 제도의 핵심은 그 전시 중립론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자유를 원리로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의 논문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고 2년 뒤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이 되었고, 그가 존경에 마지 않던 우드로 윌슨도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을 했고, 이승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자신의 측근인 올리버 박사에게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시기에 이승만이 어떻게 반공주의 노선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승만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1910년 귀국합니다. 그런데 1911년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하고 이승만은 이제 바로 타겟이 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신사가 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912년 3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하와이 교민의 요청으로 1913년 2월 그가 오랫동안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은 하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들어가서 또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13년에 출판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이 교회라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훌륭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파리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그 미국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고 우남 이승만도 참석하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서 우남 이승만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승만은 안창호랑 협의해서 잠깐 윌슨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월 말하고 3월 5일 사이에.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한국 사정을 좀 호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측근인 정한경이랑 같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2월 25일 날 작성해서 3월 3일에 윌슨 대통령하고 파리 강화회에 보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재 신채호가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부임을 했을 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너는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역적이다라고 격렬하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위임 통치 청원에 모두 다 이제 뒤집어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위임 통치 청원을 할 때 이승만은 그 미국에 있는 국민의 중앙총회장 안창호하고 다 상의를 했고 또 미주 국민회의의 임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우사 김규식도 파리 강화회의에 이승만의 청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온건한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공유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위임 통치 청원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임 통치 청원서의 그 핵심 구절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은 이런 겁니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위임 통치 청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위임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위임 통치의 실질적인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 한반도는 중립교역 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연맹 규약 22조하고도 통하는데 그 규약 22조를 보면은 위임 통치를 받는 지역, 그런 지역은 이게 군사 지역이 아니고 교역을 위해서 문호가 개방되는 지역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다면은 이 나라는 통상의 자유를 원리로 하는 그런 중립 지역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위임 통치 청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은 그냥 하루아침에 뭐 진짜 나약하게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우국 충정의 소산물이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감안한 현실적인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3.1운동이 발발한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죠.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0일 날 알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위임 통치 청원을 갖다가 철회하질 않아요. 3월 16일에도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원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신범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당대의 안창호나 김규식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재우 신채호의 그런 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의 비난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선포했던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제1회 대한인 총대표회의라는 걸 엽니다. The First Korean Congress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구상을 다 이미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그런 결의문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의 교육 수준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급적 미국의 정치를 본뜬 정부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미리 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간, 나라를 만든 지 10년간은 권력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백성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백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백성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민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48년에 건국을 하고 건국헌법을 만들 때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그 한민당 세력은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때 이런 구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이제 확립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큰 충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가 되지 않고 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은 대통령제로 이제 임시 미봉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게 바로 1954년에 우리가 말하는 4.4.5.6 개헌, 바로 제2차 개헌인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1919년 9월에 선출이 되는데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1920년 12월에 부임해서 21년 5월 달 불과 한 5개월 상하에 머무르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하와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좀 보면은 이게 보니까 그 임시정부 내에 상당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시정부를 갖다가 이제 코민테른의 통제를 받는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승만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임정의 조직 편제를 그 소련식 위원회제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히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는 또 국무총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 상당히 이제 소수파로 몰리게 되고 그 당시에 다수파였던 도산 안창호 세력, 소위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파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925년 3월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5월에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 한 4년 있다가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탄핵될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을 냈기에 탄핵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대 뭐 도산 안청호나 김규식도 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년 5월에 하와이로 들어오고 1923년에 태평양 잡지라는 이제 잡지를 만들게 되는데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논설을 하나 싣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당의 당 부당.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옳은 건 뭐고 잘못된 건 또 뭐냐. 거기에 보면 진짜 이 반공주의의 진수가 보이는데요. 이 논설에서 이승만은 그 5가지 정도로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재산의 균등 분배, 두 번째가 자본가의 소멸, 세 번째가 지식계급의 소멸, 네 번째가 종교단체 혁파, 다섯 번째가 정부, 군대, 국가 이런 걸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 논설을 발표한 시기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게 1923년입니다. 1923년이면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가 1917년이니까 한 6년밖에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3세계, 그 당시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그 사회주의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그 시기에 사회주의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논설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이승만의 해안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은 이제 또 공산주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1932년 2월에 국제연맹에서 외교 활동을 펼치다가
1933년 7월에 한국, 러시아, 중국 3국 간의 연합정선을 좀 형성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맞서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루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소련은 이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정 러시아 때 우리 서울에 있죠. 그 정동에 제정 러시아 시기에 그 영사관 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돌려받으려고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반일적인 이승만을 그대로 머무르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자 문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승만이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는 없었는데 자신의 일기에서 미국 사람의 목격담을 인용해서 모스크바에는 택시도 없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승만은 그때 이 공산주의라는 건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한 번 더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요새 말로 하면 촉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39년 3월에 하와이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워싱턴으로 들어가서 그는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41년 8월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인사이드 이 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내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폭로한다. 일본 내막기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승만은 이 책에서 미국의 그 유화주의적 평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고 일본이 그거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가는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다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책이 출간되고서 4개월에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승만이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아주 그 달통한 사람, 지정하게 달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미국의 지식인들, 특히 그 대지를 쓴 그 펄벅 여사는 이 책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고 이승만은 예언자라고 칭송하면서 이 책을 모두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승만은 외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고 이 책은 하여튼 놀라운 이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1942년 1월 초부터 이승만은 이제 국무부를 쫓아다니면서 빨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 빨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코델 헐 당시 국무부 장관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알저 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소련이 끼어든다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알저 히스한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당시에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이 알저 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소련의 자생적인 간첩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은 그걸 한 번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지금까지 봤듯이 이승만은 식민지 시기에 일관되게 이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그러한 그의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민지 시기지만 이승만이 또 투쟁했던 게 뭐냐면 신탁통치입니다. 우리 신탁통치는 이제 뭐 결국은 실시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도 신탁통치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1943년 4월부터 미국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펄펄 뛰면서 43년 5월달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 또 1910년에 한국 병합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배신했다고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보니까 소비에트 조선공화국, 소비에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빨리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 정부를 승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승만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좌우합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아주 좌우합작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어요. 이 좌우합작하게 되면 이거는 친소 공산주의 정부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송자문, 숭쯔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승만이 알기에는 그 좌익이었던 한길수하고 합작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이승만이 그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미국이 그렇게 좌우합작을 권유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도 폴란드의 루블린 정권과 유사한 친소 괴뢰 정권이 등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도 이제 미국이 조르니까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올리버도 그래도 좌우합작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했더니 이승만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좌우합작을 갖다 해서 한국을 팔아먹느니 차라리 나는 미국의 시골 아이오와주에 가서 그냥 양계장이나 만들어서 그냥 닭이나 치겠다라고 이제 응수를 해서 올리버 박사도 말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의 이 좌우합작에 대한 반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좌우합작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미군정 시기에도 미국 계속해서 이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히 반대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좌우합작을 했더라면 이승만 박사의 예측대로 아마 저는 공산화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또 하나의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이제 얄타 밀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2월에 얄타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세 정상 사이에 이제 얄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 열강 간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다. 하도 그 강대국한테 속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가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립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그냥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하면서 이 강대국들이 얄타에서 밀약을 했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5월 15일에는 이제 트루만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놀라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본심을 밝히기가 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비밀 협정이 있었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그 쓸데없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들춰내려고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은 강대국한테 속은 경험, 특히 미국에게 여러 번 속았다는 그런 배신당했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밝혀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들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미략은 없었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의 문제 제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여기에도 잘못 알려진 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쓸데없이 얄타에서 그냥 있지도 않은 걸 갖다 터뜨려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갖다 자극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갖다가 미리 앞당겨가지고 우리나라의 분단까지 앞당긴 장본인이다라고 일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승만을 잘못 본 것이다. 이승만이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터뜨린 것이지 얼토당토하게 이걸 터뜨린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이승만이 귀국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보면은 이승만은 미 국무부에서 아주 그 기피 인물이었어요. 그 라틴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소련과 협조해서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련 비난하지 미국이 얘기하는 좌우합작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사람 골치 아프다 그래서 45년 8월에 해방이 됐지만 이승만이 귀국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우여곡절 끝에 10월 달에 메가더의 도움으로 메가더가 주선한 비행기를 타고 어렵게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승만 하면은 뭐 미국의 꼭두각시였다, 미국의 후원을 받고서 정권을 잡았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귀국했을 때부터 47년 9월까지 9월에 이제 미국의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승만하고 큰 갈등을 겪으면서 이승만은 전혀 미국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먼저 신탁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국이 또 한 번 이제 이 공산 위성국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성의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폈듯이 미국이 또 이제 이게 소련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좌우합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안 된다.
좌우합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친소 괴뢰 정부가 들어선다. 근데 보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좌우합작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동유럽에서는 이제 소련이 동유럽을 점령을 하고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상대로 다 좌우 연립 정부를 만들어요. 뭐 좌우 연립 정부 또는 뭐 좌우 합작, 공산당의 용어로 하자면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프론트 팔러시, 통일 전선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의 힘이 약했을 때 연합을 하다가 공산당의 힘이 강해지면은 상대편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동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공산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보니까 특히 폴란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극렬분자들이고 독립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도 좌우합작하면 폴란드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때 남한에서 남북 좌우합작을 했다 그러면 남한에서의 그 세력 관계는 뭡니까? 0.5 대 0.5가 되죠. 근데 북한은 이미 좌파가 조만식 선생도 내쫓고 뭐 핍박하면서 좌파 1세가 됐으니까 1대 북한은 이제 1이고 여기는 0.5 대 0.5이니까 실제 세력 관계는 좌파 3, 우파 1에는 세력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김구나 김규식이 주도한 남북 협상, 뭐 남북 합작 이렇게 진행됐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승만의 당시 좌우합작 반대라는 것은 놀라운 해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정읍에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남쪽에서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을 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로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게 바로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한 원흉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단된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중요한 사료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 보낸 비밀 지령인데 그 비밀 지령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에 빨리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만들어라. 근데 실제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단계로 해서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이제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상의 단독 정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보면은 이제 스탈린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45년 9월 20일 날 비밀 지령을 이렇게 내리게 됐느냐? 그건 뭐냐? 그 직전에 있었던 45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제 런던에서 외상회담이 열렸는데 스탈린은 좀 일본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연합국들이 모두 반대를 하니까 스탈린이 상당히 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그러면 북한에다가 단독 정권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탈린의 비밀 지령에 의해서 45년 12월 달에 소련군 총사령관 슈킨이라는 사람이 또 보고서를 내놓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왜 스탈린 동지의 지령이 잘 이행이 안 되느냐. 빨리빨리 서둘러라. 그러면서 빨리 토지 개혁도 하고 사실상의 정권을 중앙정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면 45년 12월은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뭡니까? 북한에 빨리 단독 정권을 만들어라 이런 어떤 양두구유과 같은 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의 비밀지령 또 슈킨의 보고서에 따라서 북한에는 사실상의 이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다 이런 겁니다. 이게 46년 2월 8일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 말만 임시지 이 임시인민위원회가 뭐야?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이런 걸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개혁이라는 거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과 20일 만에 해치웠다? 이거는 이 정부가 사실상의 중앙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소련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이미 착착 공산주의자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읍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기지를 건설해서 북한의 공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제 좌우합작도 반대하고 신탁통치도 반대하고 미국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국제연합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의 구상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의 측근인 이명신을 1946년 6월 28일부터 미국에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9월 달에 보내서 외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미국에 직접 가서 한번 미국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과도 독립정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4개월 동안 방미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한국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에 이제 문건을 만들고 올리버한테 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알려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남한의 과도 독립정부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만들고, 이 과도 독립정부를 유엔에 가입시킨 다음에 이 정부가 중요한 현안을 미소하고 직접 협상하게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바로 되진 않죠. 47년 한 4월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뭐 트루먼 대통령이나 국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잘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또 대부분은 이승만의 도미 외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미국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던 공식적인 정책, 즉 미소협조에 기반한 신탁통치 정책을 포기하고 47년 9월에는 이승만이 주장하는 그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 그 노선을 따르게 돼요. 근데 이게 꼭 이승만이 말한 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승만의 노선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이 이승만의 노선을 따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하고 투쟁하면서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또 유엔을 통한 과도 독립정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내세우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국헌법을 만들 때 정부 형태를 두고서 한민당하고 이승만이 이제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죠. 내각 책임제냐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각제적 요소가 많은 그런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국도 불안해지고 야당하고 이승만 대통령 많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게 1954년 2월에 이루어진 그 2차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음미해야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하면서 기념사를 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세 번째가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바로 그 개인에 기반을 한 그런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남겨두고서 대립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국헌법의 정부 형태를 두고서 야당과 대립해서 이게 어정쩡하게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대통령제도 아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이 경제 체제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제 경제 체제 요소가 많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바로 1954년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토지개혁이라는 거를 1950년 5월 달에 6.25 직전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토지개혁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1948년 3월 달에 자신의 측근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부를 갖게 되면은 나는 이 나라를 엄청나게 자유화시킬 것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 한국의 파시스트니 반동 세력이니 뭐 극우파니 우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먼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차례대로 단행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승만은 여기서 자기는 파시스트도 아니고 극우파도 아니고 농지개혁과 다른 많은 자유주의적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승만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달리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중요한 이제 그 정지 작업이 제1차 개헌입니다. 이거는 이거 이 제1차 개헌을 이제 우리는 보통 뭐 발췌 개헌, 그다음에 부산 정치 파동이고 이승만이 뭐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개헌한 거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이제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올리버는 부산 정치 파동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비폭력 무혈혁명이었다. 블라들리스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봐라. 바로 이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된 거 아니냐. 사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할 때 우리가 쟁취한 게 뭡니까? 바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죠.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로 이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내각제적 요소는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발췌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만이 그럼 왜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미국식 대통령제의 신봉자인데 자신은 이제 올리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간선제 하자고 한 건 이거 조건부로 한 거다. 국민들이 능력이 있으면 다시 직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한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잘 싸워서 이겨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거다라고 올리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승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노선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지만 이승만을 상당히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뭐 휴전도 반대하고 미국의 뭐 전쟁 정책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상당히 일본 중심의 어떤 그 원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더 잘 살게 하고 한국은 좀 무시하는 그런 원조 정책을 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좀 제거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래서 부산 정치 판독이 일어났을 때 비상계획, 영어로 이제 컨틴저시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차하면 이승만을 제거할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승만은 제거가 되고 아마도 국회에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친미적인 장면이 아마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 보기에 그거는 장면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리치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2차 개헌. 제2차 개헌이 보면 이제 소위 4.4 5.입 개헌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희화하면서 폄하를 하는데, 그리고 이 개헌에 들어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제 종신 집권을 허용한다. 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개헌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의를 매우 이제 폄하하는데 이걸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헌을 통해서 바로 그 건국헌법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 없어지고 자유시장 경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뭐 중요산업의 국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면 이제 건국헌법에는 보면은 뭐 유럽 헌법을 뭐 베껴가지고 노동자가 뭐 산업체에 대해서 이익을 갖다가 좀 얻어 가져야 되겠다.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이라는 뭐 당시로서는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조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이제 정착을 시킨 개헌이 바로 제2차 개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확립했다는 거죠. 근데 야당은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 괴롭혔던 게 이제 국무총리 제도였었어요. 이걸 두고서 그냥 전국도 불안정하고 이승만하고 계속 대립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국무총리도 없애가지고 의원 내각 제도를 없앤 다음에 이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원과 하원도 두고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2차 개헌의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봐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의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이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제1공화국 시기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자. 그렇게 봤을 때 외양 민주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민주주의, 영어로 이제 파사드 디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곧잘 지켜졌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민도는 낮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불비했기 때문에 당시의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잘 지켜졌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기적인 선거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2년에 부산에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대만 같은 나라는 계엄령 하에 있었고 총통제고 선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선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국회한테 많이 시달렸지만 국회를 한 번도 해산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1958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식으로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 양당 제도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근대적인 한국의 정당 제도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식 9년 7월에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1952년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읍면 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달에는 도의원 선거도 열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공화국 시기에 상당히 언론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야당지였던 그 민주당 구파가 지원하는 동아일보, 또 민주당 신파가 지원하는 경향신문, 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잡지였죠 사상계,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9년 4월에 그 민주당 신파가 지원하는 카톨릭 신문이죠. 경향신문이 폐간될 때까지는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알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존 테일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막스웰 테일러라고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고약한 책을 썼어요. 코리아서 승만리라고. 아주 그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의 저 아주 초상화도 아주 이상한 모습을 이제 담아놨는데 저 책에서 이승만을 아주 이제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도 알렌은 마지못해서 그래도 이 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 알렌마저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은 제1공화국 시기에 언론 자유가 상당히 인정이 됐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정략적 발상으로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거나 반공주의를 외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이미 청년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체득하고 일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위대한 선각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갑자기 뭐 자기가 뭐 대통령 해먹으려고 또 정권을 연장하려고 반공주의를 내세운 건 아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923년 아주 이른 시기에 공산주의의 본질을 잘 꿰뚫어보는 그런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의 본질을 잘 꿰뚫어본 지도자고 그래서 좌우합작 반대, 신탁독지 반대를 하면서 반공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공산주의자들과 결연히 투쟁해온 사람이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